본의 아니게 우리가 새로운 공휴일을 하나 얻게 생겼습니다. 2025년 6월 3일이 바로 새롭게 생긴 임시 공휴일인데요. 여러분 그날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바로 본의 아니게 생긴 이 대선일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됐고 두 번째 조기 대선을 맞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신 분 모시고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호남 출신으로 보수정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죠. 전신이 새누리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이정현 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참 기가 막혀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대선 얘기는 요 다음에 여쭤보고 탄핵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났잖아요. 예. 저는 정치를 한 40여 년 했습니다. 예.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겪었고 이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이제 역사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에 대한 평가들은 예. 굉장히 다양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최종심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 심판입니다. 저는 국민 심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지막 최종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적인 평가까지 완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혹은 출당을 요구하거나 이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이세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힘을 포함한 보수 정당들이 항상 문제가 그겁니다. 어떤 일이 터져 나오게 되면 사실은 공동 책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누군가를 타켓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고 하는 그런 만연 사냥들을 하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6월 3일이면은 2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이게 대선에 몰두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지나간 역사에 대한 평가는 또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당에서 총력을 모아야 될 일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거 국민의힘 뭐하는 당인데 뭐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뺏기고 난 뒤에 누구 탓하고 누구 뭐 하고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의 선후를 가릴 줄 아는 것이 지도자들이고 또 말하자면 그게 바로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부터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뭐 그거부터 좀 여쭤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여쭤봤는지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야, 근데 세월 많이 지났어요. 이정현 대표님이 옛날에 처음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셨을 때요. 예? 그거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 친구분 동국대 교수님하고 셋이서 소주 한잔 먹던 기억이 나요. 밖에서, 예. 그때만 해도 2008년도니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아유, 한참 전이에요. 그 20년 전이죠. 처음 첫 국회의원 될 때가 우리 나이로 51살 때였었으니까 아직 팔팔할 때죠. 아니,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지금 이제 대선까지 이제 출마를 하시니까. 자, 대선 출마를 하시는 그거를 제가 언론에 잠깐 봤는데 보수를 뭐 확 뒤집는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할 일이 많죠. 할 예. 일이 많은데 우선 제가 신념을 갖고 호남 출신으로서 40여 년 동안 관여했었던 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가 이제 80년도였었으니까 85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에 두 세력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앞에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있었었고 민주화 세력은 계속 이어지면서 산업화 세력들이 육법당이 됐어요. 혹시 육법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들어봤죠. 그렇죠. 옛날에. 이게 뭐냐면은 육사 출신들과 서울법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이었었어요. 그런데 육사 출신들한테는 자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말하자면 참고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을 주축을 이루는 육사 출신들과 서울법대 출신들의 육사 출신들은 장점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무식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평생 안보만 지켰고 그리고 군대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건데 넘쳐요. 그다음에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냐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야 그런데 책임을 맡았는데 사실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아니면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이렇게 몰라갖고 되겠어? 그러면 까딱하면 나라 망할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찾게 된 게 뭐냐면 야 좀 최고 없어 최고 전문가 좀 없어를 각 분야별로 찾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찾은 게 그 당시에는 서울법대였어요. 이 서울법대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60명 70명 80명 합격을 얼마 했어. 안 될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주로 행정고시를 해갖고 옛날에 내무부나 환경부라든가 아니면은 기재부라든가 그 밖에 다른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 분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주로 땡겨갖고 다가 아니라 이렇게 땡겨가지고 머리 최고 좋은 사람들의 각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과 이 육사 출신들이 서로 말하자면 협치를 하는 거죠.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외교를 어떻게 안보를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서민을 교육을 하고 개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사는 이제 완전히 퇴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민주화 세력에서 주사파 세력으로 주축이 바뀌었어요. 그게 주사파 세력이 남고 이쪽에는 법대 출신들이 남는 거예요. 이 법대 출신들 서울법대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이제 계속 후배로 받아들여. 근데 그 사이에 사법고시가 1000명 넘게 김영삼 때부터 그렇죠. 뽑기 시작했잖아요. 왕창 뽑다 보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이 같은 법대의 다른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판사 검사 출신들만 받아들이나. 그래서 어느 날 당이 판검사 당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 판검사 당하고 주사파하고 붙으는데 이 판검사 당이 팡판이 깨져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법전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옳건 그르건 또 좋건 나쁘건 유리하건 불리하건 all or nothing 이쪽 것 저쪽 것을 이쪽 아니면 저쪽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의 접점을 찾고 협치를 찾는 건데 이 사람들 법전부터 끄집어내놓고 본다고. 그래갖고 법전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고 법전에 어긋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든지 특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다 고발을 하든지 그래갖고 재판 끝날 때까지 2년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건 수백 건이 걸려 있다가 보니까 정치가 자연히 완전히 사법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과거에는 높게 보였었던 정치인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솔직히 법정에 그 벌벌 안 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기든 지든 간에 다 판사 입만 보고 있잖아요. 입만.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 잘 쳐다봤잖아요. 전혀 자기들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판사들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판사 검사들이 이제 엄청 이 간이 커진 거죠. 그래 가지고 또 조금 편들거나 조금 유리하게 해주면 다음에 공천받기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권으로 엄청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 제1당 대표 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사법부에 걸려 있어. 사법에. 그래가지고 사법부의 눈치만 보고 앉아 있어. 정치가 사법화됐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문제점이고 저는 이것들은 건더기가 상했다고 봐요. 그 안에 있는 지금 핵심들이 다 말하자면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당의 공천권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판사 검사 출신들이 주로 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공천 때 40%는 물갈이했다 자랑을 해요. 40% 물 따라 놓고 건더기가 상해 있는데 거기다 물 부으면 배탈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상요. 무슨 뭐 갈아엎은다 정도가 아니라 국군에서 통째로 상한 건더기가 들어있는 국군에서 통째로 바꾸기 전에는 저 당은 절대로 지속적인 국민들의 말하자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역시 그 언변이 뛰어나시니까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듣다 보면 막 침을 흐르게 돼요. 이게 확 집중돼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네. 말 잘하는 신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야 진짜 엄청 저거 하시는데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선 출마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돌이켜봤을 때 이념 구도면 좀 해볼 만한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구도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내란 5호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한국갤럽의 3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우위의 이념 구도, 이념정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 탄핵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여쭤본 건데 민주당의 이런 의도 어떻게 하면은 그 국민의힘은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쁘지 않아요.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좀 본받아라고 하고 싶어요. 왜?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는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지. 선거를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판을 잇고 국민들의 뜻을 잇고 이런 식의 노력이라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보지를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아까 군인 세력들로 똑같아요. 자기들의 약점을 알아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좌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정권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는 좌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좌파가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형성할 수 없는 풍토의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사파들이 제대로 말하자면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들의 집단을 형성을 해갖고 커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갖고 완전히 정부 호소 요새에 비록 낮은 자리지만 다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더 높은 자리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탄도리들이 그 덕분에 완전히 바람을 타고 아까 그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국회로 들어와. 근데 그 사람도 운동권 출신들이다 보니까 일단 국회 들어오면 거기가 물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 와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선이 되고 3선이 돼갖고 지금 어떻게 했냐. 이 세력들이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되고 임종석 국회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송영길 당대표가 될 정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를 대로 다 올라갔다고 봐요. 좌파들이. 그런데 첫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좌파의 정책에 말하자면 신념과 철학을 있는 대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주 52시간을 관철을 시키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임대 뭐 3법인가 뭐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또 반미도 해보고 또 온갖 자기들의 정책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도저히 교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가 교체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좌파들의 정책 그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실패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좌파는 큰 한 방을 먹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의 과거에 만불이야 때는 정치권들이 뭐 주겠다 그러면 설기도 하고 넘어와요. 지금 국민소득 4만 불이에요. 국민소득 4만 불한테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25만 원 준다. 13조를 긁어 모아갖고 빚내서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을 왜 주는데요? 근데 그 돈 누가 갚아요? 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당신들이 지금 생생내고 그 돈을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그 돈 저는 안 받겠어요. 이게 4만 불 국민이에요. 이제 민주당의 가장 말하자면 배급 주듯이 나눠주던 네. 있는 기업들로부터 돈 뜯어가지고 돈 뜯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세금을 있는 대로 올려갖고 하는 게 뜯는 게 뭡니까? 그게 착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뜯어갖고 자기 돈인 것처럼 나눠주는 배급주는 이러한 행태가 이제는 먹히지 않아요. 4만 불한테는. 그러니까 가장 큰 자기들의 정치 행태가 안 먹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세대가 바뀌었어요.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진국에서 태어난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같이 살고 있죠. 198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 맞아요. 함께 같이 네. 살아. 근데 이 말하자면 2030, MZ세대, 40, 50, 30, 40 이 세대들이 이제는 커갖고 숫자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 버렸어요, 인구에.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과거 우리가 살았던 사고방식하고 틀려요. 그렇죠. 그때는 자존심을 상해서라도 어쨌든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배고픈 거 필요 없어요. 자존심이 최고고 인간의 존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좌파 논리가 먹히질 않아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저런 나라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서둘러. 나도 취직 못 시키면서 통일되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할 건데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정교해서 교육 시켜봤자 이건 먹히질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NL하고 PD하고 싸우죠. 또 진보당하고 민노당하고 싸우죠. 이런 정의당하고 뭐 이렇게 싸우죠. 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주축 세력을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의 최정점에 앉다 보니까 권력 맛도 알았고 돈 맛도 알았어요. 거기다 나이까지 들어가고 안정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지금 본래 없었던 좌파, 그래서 교육세 시키고 해가지고 일시에 들어섰던 이 좌파들이 이제 후배들을 받지를 못해요. 알다시피 대학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대학교에서 대진연, 대학교 진보연합이랑 규모는 거의 모이질 그렇게, 않잖아요. 크지가 않죠. 이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토니 블레였었고 미국 영국의 노동당이었었고 미국도 그거 아세요? 60년 동안 미국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15대가 오는 동안에 재선이 된 의원은 클린턴하고 오바마였고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진보 정당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고 안 먹힌다 이거죠. 이게 한국에도 나타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잽싸게 변신을 해가지고 중도 흉내를 내고 또 위장 가식을 하고 해가면서 이 말하자면 마치 기업인들 편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거 때는 하고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상으로 이념으로 붙은다거나 인간 게임이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 게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꾼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털그만큼의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잠은 한 번은 안 보내요. 내가 명색에 그 당에 말이야 호남 출신으로서 모든 신념과 소신을 갖고 살아왔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물러나고 나서 거의 10여 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자문을 구하거나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당이 계속해서 아주 가진 대로 가진 그런 기득권 가진 사람들로 완전히 희끗희끗 해가지고 갑자기 백발이 성성한 저런 행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거래죄 통째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보수정당 국민의힘 새누리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호남에서 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이 대표님 아니십니까? 교수님은 알아주시는데 저 당에서 안 알아준다니까. 아니, 저는 100번 1000번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요번에 담양구수 선거에서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담양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담양구수가 조국 혁신당이 됐어요. 이거 호남 출신 정치인 거기서 지역구까지 의원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뭐 없어요. 조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당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누가 인기 있느냐 누가 인기 없느냐의 차이지. 그 두 당에 국민의힘에 됐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쇼킹. 완전히 변화에 말하자면 조짐. 그러나 두 당에서 한다 그런다면 누가 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담양 선거는 이제 조국 그 대표가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그 전에 영광하고 곡성에서 보궐선거라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예. 이 보궐선거에 와서 지원이 죽고 살고 와서 자기들 텃밭에 와서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한 사람 누가 내려왔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내려왔어요. 이재명 조국 한번 봐보세요.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고 민주당이 완전히 텃밭이 호남인데 호남 출신의 이 지원자가 없어. 한 사람은 경북 안동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남 사람이고 민주당에 지금 말하자면 현재 야권의 최고 지도부들은 전부 다 경상도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것만이 그러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그거 말고 김두관, 김경수, 김부겸.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럼 호남 정치는 어디 갔습니까? 호남 정치는요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걸요 한번 유심히 보면요 이게 호남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두 가지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눈에는 보인 게 민주당에 보인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절대로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요. 떠도는 말하자면은 개명이 하나 있어요. 떠도는 개명. 그게 뭐냐? 호남 출신 민주당 대선 후보 필패론이라는 겁니다. 호남 출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 되면 반드시 떨어진다. 그럼 떨어진 선거를 왜 해? 한마디로 뭐래요? 그러면 호남 출신은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이게 하나의 큰 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지금 쭉 대선 후보가 전부 다 호남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지금 22대죠. 21대 국회 때 광주가 총 국회의원 8명인데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초선이었었어요. 싹 갈아치웠어요. 자꾸 갈더라고요. 그런데 예, 22대 들어왔고 어떠냐. 또 갈았어요. 8명 중에 7명을 또 갈아치워갖고 초선이고 한 명만 재선이에요. 재선이라고. 국회는요, 선수가 완전히 저 깡패예요. 이 선수로 모든 게 다 통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갈아치워버리고 하면은 어떻게 그 안에서 당직자가 커옵니까? 어떻게 국회의장감이 크고 어떻게 당대표감이 크고 어떻게 원내대표감이 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광주 전남에서 지난번에 7명의 민주당 최고위원을 뽑는데 7명이 출마를 했는데 5명을 뽑아. 호남 초선이 6등 했어. 그래서 떨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거물 정치인, 다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호남 출신의 거물을 키우지 않고 대선 후보를 키우지 않고 다선 의원 중에서도 아주 좀 활발하게 한 사람들은 다 제끼고 그저 조용하고 침묵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호남이 민주당으로 받고 있는 대접이에요. 국민의힘은 시의원, 군의원 하나도 안 시켜주면서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도지사는 고사하고 시장 군수는 고사하고 이렇게 한 명도 안 시키는데 그렇게 37년 동안 싹쓸어서 밀어준 민주당이 호남한테 하고 있는 이게 말하자면 대접이라니까요. 이것만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이것도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왜? 나는 호남에 너무 애정을 갖고 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민주당은 절대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발전하는 순간 영구 표밭이 깨져버려요. 민주당의 영구 표밭이 깨진다고. 저 사람들은 불만에 쌓여있고 힘들고 어려워야지 계속해서 민주당을 찍어주지. 잘 사는 사람들을 모여서 하는 광주의 봉선동에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표 51%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많이 해요. 제가 광주 KBS 가끔 가서 방송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민주당이 너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호남에 대대적인 예를 들어 예산 투자를 한다든지 굉장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을 한다 절대 안 해요.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41만 대에서 53만 대가 캐파인데 이건 전부 부속품을 경기도 소아리에서 가져다가 조립을 해요. 80만 대에서 100만 대만 넘으면은 전기차만 해도 15,000개, 내연기관만 해도 25,000개 부속품을 그 근처에서 다 만들어야 돼. 한 공장에서 10개씩을 만든다 하더라도 1,500개, 2,000개 공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하나를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안 해. 새만금은 완전히 호남 사람들의 발전을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에 어마어마한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고 그거 한다고 만들어 놓고 89년도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공사 중이야. 그 사이에 3명의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호남에 대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거기만 대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서민, 노동자, 소상공인이라는 정책도 또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잘 살았고 중산층에 편입되는 순간 자기들의 연구 표밭이 다 깨지고 사라져버려요. 말로는 엄청나게 유하는 척 하지만 절대로 자기들이 집권해갖고 이 사람들 잘 살게 했습니까? 완전히 최저임금 왕창 올려가지고 7명 쓰던 가게가 5명으로 줄여야 되고 5명 쓰던 가게가 3명으로 줄인데 옛날같이 친절하게 할 수 있겠어요. 손이 부족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서민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풍요를 가져오고 안보를 탄탄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중추적인 외교를 해온 보수 정당은 자기들이 헛일 하나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옳아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왜? 자기들 거기 배치 달고 있는 사람들 배가 부르고 다 잘 살고 그거 아니면 다른 것 갖고도 먹고 살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죽고 살 거가 없다고. 악착 같은 게 없다고. 이정현이처럼 호남에서 그 힘들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을 외관에서 자고 이장집에서 밥 얻어먹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죽고
살고 댕기는 그런 악착 같으면 국민의힘에 없다니까? 그러면 정당을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차지하고 앉아서 보수는 망쳐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아엎자는 겁니다. 그 오늘 요건 조금 다른 얘기도 오늘 한덕수 총리 아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40여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복 헌법재판관 2명을 추가로 지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막 민주당 난리던데요. 아이 그 사람들이 뭐 난리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뭘 해도 난리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민주당에서 뭐 문제 제기하고 이제 뭐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님 그 사법 관련된 거 전부 무죄 아니면 뭐 전부 다 없었던 거로 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재판하면 그 사람들 그건 반대 안 하겠지. 그렇지만 그 외에 반대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자기들이 했었던 그러면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건이 터지기 전에 헌법재판관을 3명을 국회에서 하는 추천을 3명을 추천을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자체를 갖다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뭐 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면 경쟁 때문에 다른 쪽도 따라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가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어떤 판단할까 국민들이 지금 뭘 꼭 필요로 하고 뭐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정치권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한 총리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이번에 다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아니 헌재가 저렇게 개판이었어? 아니 국회가 저렇게 맘대로 탄핵을 30번씩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공수처가 저렇게 진짜 엉망진창이고 대통령이 잡았다 풀어줬다 완전히 무슨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검찰은 또 왜 저렇게 어떤 쪽으로는 풀어주고 어떤 쪽으로는 잡아놓고 또 뭐 법원도 말하자면은 중앙지법은 이렇게 하고 어디 법원 이렇게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국가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이 누구를 믿어요? 어떻게 신뢰를 해요?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통째로 개판인 것이죠. 어떤 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지금 누가 어떤 조치를 했다 했고 누가 비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비판하면요. 그러면 너는 네 것은 하고 따지게 된다면요. 다 개판이야. 이게 온 나라를요.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를 시키고 완전히 전 근대적인 것을 현대화를 시키고 그리고 말하자면 후진적인 것을 선진화를 시키는 범국민운동이 한번 일어나면 말하자면 뭐 적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개몽해서 난 뭐를 개몽이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프랑스의 그 바로 개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가져왔듯이 대한민국에 이런 것을 지켜보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로 지식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당신은 그 밥 벌어먹는 데만 쓰는 게 그 도구야? 그게 홈이고 그게 소시랑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바로잡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통째로 망해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대통령부터 국회부터 이렇게 대학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니까 국민들이 시민운동을 한번 펼쳐서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잘하는 작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경실련이에요. 경실련을 내가 여당에 있었지만은 경실련이 가장 무서웠고 솔직히 경실련이 가장 부러웠고 진짜 경실련이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정치인들이 아니야. 또 공무원들도 아니야. 그런 경실련 시민단체가 모여 앉아갖고 경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갖고 딱 공개를 하고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 이 지식인들이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치 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경실련 말고 헌실련, 헌법 실천 정의 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딱 모여가지고 자 국정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북한은 저런 식으로 남한을 갖다가 기업고 공산화를 시키려고 저렇게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간첩들을 보낼 거 아니야. 그 간첩들을 잡는 기관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려? 그리고 간첩을 수사를 하는데 고도의 수사력이 필요한데 완전히 말하자면은 검찰도 아니고 경찰한테다 그걸 넘겨버려? 국정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시민단체들이 이거 국민의 전체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거니까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 더덕대 어떻게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660조 된 빚이 한꺼번에 1076조 10조가 이렇게 늘 수가 있느냐. 그 돈 어디다 썼어? 국고보조 민간보조 제대로 했는지 안 냈는지 한 번만이라도 나는 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 말하자면 빚을 어떻게 냈으면 어떻게 돈 뿌렸으며 하는 걸
한 5년치 한 번만 조사를 해보면요. 어떤 누구도 앞으로 이진 못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국회를 한번 봐야 됩니다. 1948년도에 국회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국회는 감사받아봤습니까? 국회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국민으로부터 감시 받아봤습니까? 당신들은 뭔데? 탄핵한 사람들은 누가 탄핵을 하냐 이거야. 그럼 국민밖에 더 있습니까? 국회 한번 더 떠들어 봐야죠.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절대로 필요하고 이제는요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대통령요 그거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대권이란 말을 도대체 어느 때 쓰는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왕조시 때 황조시 때 따라 쓰는 대권이지. 이제는요 대권 말고 대임으로 가야 돼요. 대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사람부터가 완전히 저 제왕적 대통령 욕하면서 지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으로 받들어 모시는 거야. 대임. 네가 당신들이 대통령이 할 일들은 얼마나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이 지금 주어집니까? 자, 정채권, 인사권, 정보권, 재정권, 그다음에 뭡니까? 저 사정권, 당권, 실제로 국가 폭력을 쓸 수 있는 폭력권까지 대통령한테 다 주어잡고 있는데 그렇게 주어놓고 그 사람 보고 제왕적인 대통령 하지 말아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국회 보고 감시하라니까 말이야. 그 다음 대통령 정권 잡으려고 절대 그거 안 무너뜨려요. 내가 잡으면 그거 써야 되는데 안 무너뜨린다고. 이제는 한 번 정도는 국민이 주인 노릇 해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주인 노릇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헌신련 같은 거 한번 난 출정을 시켰으면 좋겠어. 이름 좋아요. 네? 헌신련 이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얘기 하나 나왔으니까 더 한번 얘기를 합시다. 지금 대통령이라고 한글로 써놓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요, 이걸 한자로 쓰면 기가 막혀요. 통자가요, 다스릴 통, 거느릴 통이에요. 령자가요, 거느릴 령, 다스릴 령이에요. 앞에 큰 대자까지 붙여갖고, 크게 다스리라고 해놓고, 크게 거느리라고 해놓고, 예. 그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황제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대통령을 한글로 쓰면 좋은데, 굳이 한문으로 쓴다 그런다면 통자를요, 소통하다 할 때 소통, 통. 영자를요, 귀 이자 옆에 붙는 들을 영. 소통하고 듣는 사람. 이렇게 바꿔갖고 앞에다가 대통령으로 쓰려고 한다면 소통할 때 통자하고 들을 영자로 써갖고 한자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게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식 번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은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그걸로 대선 후보 뽑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동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은요,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이 한 달 안에 들어와잖아요. 예. 그러면 유승민 같은 분은 이제 선수잖아요. 예. 이정현이도 선수고, 예. 홍준표도 선수고. 아니, 도대체 내 참고 있다가 월드컵이 열려갖고 있는데 와갖고 골대를 요만큼 올려라, 저만큼 올려라. 이게 선수가 지금 가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아요? 맨날 그렇게 하고 한 줄에 언론에 나고 뺐다가게 하면 언론에 나잖아요. 맨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장사해먹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할 얘기 있으면 지난 3년 동안 5년 동안 내내 할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놓고 이제 선거하고 딱 출전해놓고 월드컵 출전해놓고 선수가 골대 바꾸라 그러면 규정 바꾸라고 룰 바꾸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난다니까? 언론에 난다니까? 지금 들미기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 얘기했어도 안 들미겠는데 유승민의 그 말은 들미기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노리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모으면 뉴스를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모으면 뉴스가 그렇죠. 나요. 예. 여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야당이 야당을 공격하면 그 기사 다 쓰잖아요. 예. 보수 쪽 언론이 쓰든지 진보 쪽 언론이 그렇죠. 쓰든지 쓰잖아요. 예, 예. 그걸 노리고 장사를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얼마나 진한 정치입니까? 추접스러운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는. 그런 룰을 만들려면 진정 만들어야지. 지금 와갖고 자기가 혼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갖고 혼자 튀는 척하고 개가는 척하고 그런 정치는 저는 바람직하게 못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정현 전 대표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굉장히 큰 좀 울림을 만들고 주목을 많이 받고 국민의힘을 그만큼 좀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예.
당원들한테도 좀 많이 접촉을 하시죠. 제가 일반인들은 누가 기자가 내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뭐 중앙당에서 저를 주목이나 합니까?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저께부터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문제점, 대통령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중앙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이것도 바꿔야 되고 경제도 이제 과거 방식하고 틀리게 우리가 완전히 좀 뭐랄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한반도에 미, 중, 북한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이 정책도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씩 이러고 하고 있으면요. 이쪽 손보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 손보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제는요. 한 번 정도는요. 우리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해야 돼요. 아이 그 대선에 나온다고 주목한 게 아니라 제가 저 대표님한테 몇 번 전화 올려가지고 출연 저거 했는데 아이 지금 안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는 제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나가갖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니요. 전직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누가 아무겁니까? 그동안 염치도 없었고 제가 또 다 저는 그래도 책임쟁지 않은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저는 당대표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해라고 탈당도 했다가 또 자기들이 필요하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저는 일관되게 변함없이 호남에 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저는 호남 문제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고 달라들어서 도와주고 있어요. 알아요. 뛰고 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이준석 의원하고 그 개혁신당하고 이 국민의힘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요.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하루를 지체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를요. 안 오면 보쌈이라도 해갖고 모시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번 대선의 경선도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요. 흥행 실패예요. 이렇게 당하고도 저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을 우리가 다 모셔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좌파 정책은 실패했고 저 사람들은 지금 우파 흉내를 내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해야 돼. 그런데 전부가 다 말하자면 국민소득 100불 이하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이야. 그런데 국민소득 2만 불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유권자들은 왕창 있는데 그 사람들 대변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예.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보기에 때 싸가지 없지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진짜 속시원하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은 이번에 와서 안 되더라도 와서 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주축인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게 바로 저는 안철수인데요. 지금 강화돼 있잖아요. 안철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솔직히 말해서 계속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무슨 컨벤션 효과인지 먼저 했지만은 또 했잖아요. 근데 깨끗이 승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4%까지 달리고 있을 때 0.73%로 윤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 사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누구처럼 국무총리 내놔라 장관 내놔라 없이 깨끗이 혼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와서 정권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저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당에 앞으로 누가 영입을 한다고 믿고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쪽의 과학 분야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하고 틀리다 그 말이야. 또 정치만 맨날 해온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면 안철수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같은 사람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같은 목소리도 필요하고 호남에서 이렇게 30년 동안을 주로 호남에서만 출마하면서 발버둥을 쳤던 이정현 같은 사람 목소리도 필요하잖아요. 정 안 되면 페이스메이커로 쓰라 이거야. 근데 이쪽에서 국민들이 좋아갖고 그쪽에서 고른다 그러면 또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잖아. 못할까 뭐 있어요. 누구다 다 하는 놈은 대통령 그거 맡으면 못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설령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완전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의 룰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게 만들고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해서 그래도 우리 얘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저 당이네. 저 당은 다양성, 다원성이라도 있네. 완전히 무슨 존엄 모시듯이 그냥 그렇게 존엄 모시고 있는 당하고는 틀리네. 국민들 요즘에 똑똑해가지고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준석 들어와야 되고 안철수는 특별하게 대접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고는 옆자리 하나 이정현 자리도 마련해가지고 토론만이라도 좀 써먹으라 그 말입니다. 진짜 아니
저희 방송하면서 육류처럼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진다는 느낌은 아따, 처음이에요. 참말로 교수님이. 진짜요. 아유 뭐 저희가 이게 1, 2년 한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을 항상 모시려고 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지금 또다시 격변의 시기인데 이 격변의 시기를 잘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